네, 코스피가 장중에 3,300을 찍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네. 또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박수 한번 치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3,300을 그러니까요. 돌파. 귀신같이 네. 3,300에서 매물대이 좀 나오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아요. 네. 장 초반에 4년 만에 3,303선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장중 고점 기록하고 지금은 3,297선입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 1%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0.58% 상승 기록해주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 약간 답답했잖아요, 시장이. 답답했죠. 한 2달간 네, 좁게 계속. 진짜 박스권에서 맞아요. 네. 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타 뭐 기대감도 조금 반감되는 것 같고 답답했는데 다시 달려가는 걸까요? 그렇죠. 또 내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100일 네. 취임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이 명확한 힌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또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워낙에 엔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JYP가 올라간 날 떠나지 마. 이 춤 알아요? 이 춤 많이 췄었는데 네, 제가. 지금 대통령 직수 뭘 잘해요. 서서 해야 더 잘하는데. 잘하는데.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맞아요. 공동으로. 이게 공동위원장인데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신설되는 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JYP 주가도 오늘 뭐 장 초반에는 한 5%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지금 내려오는 느낌이 그래도 좋습니다. 2.6% 올라가고 있네요. 뭐 이런저런 약간 기분 좋은 그래도 분위기 속에서 오늘 어디까지 다시금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지켜보겠고요. 사실 오늘 좀 거시적인 이야기, 특히 채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주식 이렇게 올라가는데 채권 얘기야 이러실 수 있겠지만 오늘 조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으로도 우리가 생활비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좀 벌 수 있는 방법, 좀 실질적인 방법,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좀 볼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았었고 이 고용 나오고 나면서 조금 안정세인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늘 우리가 국채 이야기를 꺼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채권 봐야 된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기뿐만 아니라 채권을 계속해서 나의 어떤 자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채권 시장 또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2의 우리 구혜영 차장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롱롱 타임 노씨. 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진짜 금리 인하 특히나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됐는데 비컨 얘기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채권 쪽으로 좀 관심 가져서 저희 채팅창에도 남겨주신 분들 계셨거든요. 요즘 채권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장 동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3,300 찍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미국채 10년 금리는 이제 4.0%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4.09%인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한 몇 달 전,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뵀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채 10년 금리가 대략 한 4.5%, 4.6% 이렇게 위로 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느새 촥 가라앉았어요. 국고채 10년 금리도 다시 2.8%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리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뭐 지난 분기 정도까지만 해도 미국채 그거 언제까지 오를 거냐. 관세 때문에 물가 계속 오를 텐데 미국 고용도 괜찮은데 파월은 인하 안 하고 버틸 것 같은데 몇 달 동안 도대체 미국채에 어떤 호재가 있냐. 미국채에 호재가 없으면 국고채에는 무슨 호재가 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우려들이 소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7월 달 기준으로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 관련된 것들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상 미국에서는 자기 스스로 단기 채권을 계속 살 수 있는 자가발전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걱정 없게? 네, 맞습니다. 적어도 단기 채권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고용에 대한 의구심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데이터들이 갑자기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데이터의 어떤 착시 현상이야? 아니면 시스테믹한 리스크야? 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면 이번 고용지표 데이터 변화에서도 확인된 네. 것처럼 수정이 뭐 상당히 뭔가 많이 됐어요. 시스테믹한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혹시 경기가 예상보다 침체로? 더 안 좋은. 좋아지는 쪽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쪽인 거죠. 당장 지금 코스피도 뭐 나스닥도 네. 그렇고 S&P도 그렇고 사실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네.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으나 적어도 기대치는 계속 높이는 쪽이 아니라 조금씩 낮춰가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채권 시장에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어떤 증좌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금리를 하락하는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금리가 하락할 수 없었던 변수들이 하나씩 부러지고 있다. 그리고 그건 것들이 후행적이나마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에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항상 한 발 앞서 나가죠. 지금 우리가 보는 데이터가 부러진 것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항상 시장은 앞으로 있을 현상에 대해서 먼저 예측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요즘은 더 빠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그 네. 습성에 사실 그 예측하는 것에 대한 사이클 변화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글로벌리 다 확산되어 있고 네. 우리 현명하신 투자자들이 지금 3프로TV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내년은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연준이 올해처럼 버티는 형국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리지 앞서 않을까.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플러스 이제 내년이 되면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죠. 바뀝니다. 실제로 네. 지난주부터 지금 연준 의장 후보들이 면접 중입니다. 11명이 면접을 보고 있고 11명이요? 네, 그 중에서 한 세 3명 명 정도가 네. 지금 원로와 두 캐빈? 직접적인 그렇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친신장적인 인사들이 핵심 인사로 들어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트럼프와의 호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사들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친시장적이다라는 네. 부분도 내년에 아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금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또 앞서 나가서 기대하다 보니 금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가에 집중하시는 사이에 네. 채권도 매우 강세 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 어떤 매크로적인 얘기도 많고 네. 오늘 사실 앞서서 예고 드린 것처럼 채권 늘 하는 얘기 말고 좀 채권을 진짜로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으로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는 맞아요. 걸 네. 섞어서 네. 본론부터 들어가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매크로 얘기도 하고 뭐 좀 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어떤 얘기를 차장님은 이제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 채권 쪽에서. 네. 우리가 네.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돈 버는 거죠. 네, 돈 버는 거죠. 근데 돈 벌어서 네. 뭐 하실 겁니까? 저는 파이어 할 겁니다. 파이어. 사라질 거예요. 해야 돼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사라지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두 분께 네. 지금 로또가 갑자기 뻥 당첨이 돼서 두 분께 각각 50억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로또 세금 떼고 우리나라 세후. 로또 우리는 아니죠? 모든 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세후니까요. 로또 네. 10억 정도 네. 왔다 갔다 근데 하는데. 어쨌든 세후 세후 50억이면 50억이 생겼다. 오케이. 아 기분 좋다. 두 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희망 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강남 불패 나도 마용성 쪽에다가 부동산을 하나 똘똘한 한 채 사놓고 예. 살 마음이 어쩔 수 없다. 일단 30억 쓰셨습니다. 나머지는 비트코인 네. 한 10개 정도 사놓고 지금 그러면 한 15억 쓰신 거네요. 네, 5억 남았나요? 5억 남았네요. 벌써 5억밖에 안 그러니까 남았나요? 그러네. 5억은 사회
환원하실 거예요? 아, 소비로? 아니, 재단 같은 데다가 이렇게 훌륭한 또 청년이십니다. 재단 같은 데 제가 상상치 못한. 이렇게 해야 10% 정도는 그렇게 해야 네. 어쨌든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름다우십니다. 생각 못했지만 어쨌든 네. 왜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께서 네. 생각하신 포트폴리오에 만약 그 자금이 이제 어떤 특정 자산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또는 비트코인에 묶이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캐시플로우가 있나요? 현금이 나오느냐? 임대 수익조차 없나요? 임대 수익이라고 왜냐하면 그 자산을 만약에 보유하느냐, 임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임대도 형태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제일 유망한 느낌, 안전하다고 생각한 제 지금 선택지는 안전은 부동산이었고 우상향할 것 같지만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 비트코인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캐시플로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캐시플로우 생각하면 일해야 되겠다. 파이어가 있는데요. 근데 일을 해도 아까 파이어 하신다 그랬잖아요. 파이어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기분 좋은 상상이지만 현금 흐름이 어떻게 그러면 그걸 해결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자금을, 그러니까 자산을 늘리는 것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캐시플로우를 더 건전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즉 우리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계속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에.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 자산들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출보다 더 많은 수입이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좋은 책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아주 오래됐지만 유명한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자들과 일반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마용성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를 우리가 깔고 앉아 있으면 그 자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 만약 우리가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지금 이제 우리 대출한도 6억으로 잡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대출을 한 20억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우리에게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 쪽이 좀 더 강할 것 같은데요. 빚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단순하게 빚이어서 그 부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을 깔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게 돼요. 이자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의 핵심 컨셉은 뭐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부채.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면 자산. 그래서 부동산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깔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현금 흐름을 더 많이 만들어주냐 아니면 더 내야 되냐라는 상황에 따라 부채와 자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를 쌓고 자산을 형성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현금 흐름에서 지출을 압도하는 수입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50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분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다시 현금으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입이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것으로 지출을 일부를 처리를 하고 그러면 넷으로 봤을 때 수입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되는 돈을 점점 줄이면서 넷으로는 플러스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야 또 다른 자산들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또 형성이 되고 그걸로 산 자산으로 또 수입이 다시 늘어나고 이게 영구적으로 돌아가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엄밀히 말할 수 있는 파이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고액자산가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일반 고객들도 만나고 또 여러 이제 투자자들을 만난 경험들을 좀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채권이라고 하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본질을 최근에는 좀 많이 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두 분의 포트폴리오는 네네. 자본 차익을 중심으로 설계된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몇 년 기다리면 그렇죠. 시세 차익이 네, 되거나. 네. 왜냐하면 50억 중에서 네. 5억은 사회에 아름답게 네. 환원을 하시지만 네. 나머지 45억은 사실상 자본 차익을 노린 겁니다. 음.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싼 돈으로 팔겠다. 그렇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네. 그렇죠? 채권도 보면 이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사고 판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매 차익 관점에서 자본 차익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4.5에서 미국채 10년 금리 네. 기준 4.5에서 4.2 갈까? 그럼 지금은 4.0 근처에 왔으니까 맞아요. 그럼 3.8은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한 발 더 나가 보면 사실 자본 차익을 넘어서는 사실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이자라는 게 있다. 이 이자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만약에 50억 중에 한 10억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요. 브라질 채권. 포트를 지금 왜일까요? 짜신다면? 네. 왜일까요? 모르죠. 세금은 안 됩니다. 브라질 채권 정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네, 브라질 지난번에. 채권은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고요.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고요.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요. 환차익조차. 네. 자, 브라질 채권 지금 만기가 10년 남아 있는 해알 표시 채권을 사면 쿠폰이 10%입니다. 이자. 네. 네. 만약 우리가 브라질 채권을 10억 원어치 사면 매 년마다 이자가 얼마씩 나오는 거죠? 10%. 네. 10억 원어치 1억. 네. 1억이 나오는 네. 거죠. 자, 여러분들 1억이면 월로 환산하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월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 조금 1,000만 원 좀 넘죠. 1,000만 원 조금 안 되죠. 안 되겠죠. 네. 한 830만 원? 그렇죠. 요 900 좀안 정도 되네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830만 원.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우리가 월에 쓰는 가계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번 달에 나가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얼마? 뭐 이자, 애들 학원비 네. 얼마? 네. 아파트 관리비 얼마? 식대. 식비 특히 요즘 잘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하니까 식비 얼마? 고정으로 나가는. 네. 어. 그거 다 차값도 계산을 나가요. 차값도 그렇죠, 나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계산을 나가네. 해보면 월에 한 800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다면 그 돈들 퉁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채권에서의 원금은 만기에 돌려받되 중간에 발생하는 우리 생활비에서 상당 부분 또는 그것을 넘는 부분의 현금 흐름을 채권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근로소득 또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얻는 다른 캐시플로우는 순수히 100% 다시 새로운 자산을 사는데 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점점점 부자가 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채권의 이 이자를 통해서 만드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가계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보통 제가 얼마 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의 월 평균 학원비가 네. 대략 한 83만 원, 85만 원 정도 되는 것 잠깐만, 같아요. 그게 평균치라는 거죠? 네, 그럼 많이 평균이에요, 쓰시는 평균. 분들은 뭐 네. 150, 200도 쓰시는 거고. 그럼요, 평균이니까. 그럼요. 80, 네, 와, 네. 100만 원 자, 가까이 되네. 그러면 100만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자녀들이 학령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6년 총 12년입니다. 그렇죠. 12년 동안 월에 평균 한 100만 원씩을 쓴다라고 하면 사실 그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연에 아이고, 1200으로 1200. 내면은 저는 곱하기, 사실 쌍둥이 어. 엄마인데요. 아, 쌍둥이. 네, 쌍둥이 저희 어머나. 쌍둥이들한테 이렇게 요 큰 돈을 쓸 생각을 하니까 이거 분명히 투자이긴 한데 자녀들을 위한 정말 아까워요.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절대적인 금액을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데서 수입을 끌어와야겠죠. 만약 그런 수입을 끌어오는 것을 만약 어떤 채권으로 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구상해 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된다. 학령기가 10년 남았다.
자, 그럼 브라질 국채를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 연마다 이자로 1,200만 원이 10%라고 나오겠죠. 하면 네. 1,200만 원이면 월에 100만 100만 원. 그렇죠? 네. 그러면 네. 10년 동안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음. 애들 학원 마음 편하게 보내고 10년 뒤에 만기 도래하면 그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 내주면 됩니다. 이게 정말 이해도 되고 네. 이상적인 어떤 이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브라질 채권 음. 좋은 건 알지만 선뜻 손이 안 가는 분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환 변동 자체가 너무 리스키하죠. 우리가 지난 한 10년 정도 생각해 보면 헤아라 가치가 계속 하락했어요.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채권에 대한 투자 경험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안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생활비 중에서 내가 반드시 이 돈은 정말 항상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지만 네. 너무 아까워. 이거 하나씩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좀 뽀개고 싶다 하는 항목들을 생활비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잡아보는 겁니다. 뭐 통신비가 될 수도 있고요. 통신비 될 수 있죠. 월에 그래도 한 10만 원 나가시죠. 네, 맞아요. 월에 네. 10만 원 너무 아까워요. 연으로 치면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에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캐시플로우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 연에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채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브라질 국채는 불안하다고 하셨으니까 국고채, 예를 들어서 이자율 3% 주는 거 요런 거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국채 안전하지. 우리나라가 디폴트 날 위험은 없고 네. 환 변동 위험도 원하니까요. 없고 자 그러면 쿠폰 3% 받고 이자 내는 것,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세금 내는 거 제외했을 때 월에 한 10만 원, 연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 만들려면 네. 나 채권 얼마 투자해야 되지?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거 채권은 사야 되는 금액은 크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너무 작게 느껴질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세금을 또 떼야 되니까. 그러면 투자에 대한 자금을 늘리거나 또는 조금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회사채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인 거는 브라질 국채였지만 왜냐하면 쿠폰이 가장 높고 그렇죠. 드라마틱하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인내력 또 경제적인 상황, 투자 자금, 여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하셨을 때 네. 채권의 현금 흐름 관점에서 내가 얼마를 사야 되는지 우리 생활비 중에서 내가 없애고 싶은 항목 하나하나를 테스트 리스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금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원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을 해야 되는지 역산해 보시는 경험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3,300 갔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에서 지금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0% 난 것도 있을 거고 100% 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수익률이 사실 매 월마다 또는 매 년마다 영구적으로 지속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운이 좋아서 또는 실력이 좋아서 어떤 투자 성과가 좋은 유망한 종목을 하나 발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매 분기마다 또는 매 반기마다 매 년마다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얻은 자본 차익을 일부는 좀 고정적으로 캐시플로우 줄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시고 하면 그게 오히려 전체적인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장기적으로는 매우 부자가 되는 길에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차장님 보면은 네. 주식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 어떻게 사요? 요 가격에 맞아요. 사기에 적당해요? 맞아. 근데 이제 요 개념으로 채권이랑 연결시켜서 네. 지금 요 금리 괜찮아요? 요 네. 가격 지금 들어가기 괜찮아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네. 조금 채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에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분명히 좋은 네. 방법이에요. 네, 네. 분명히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또 고액자산가들은 이 채권을 매매 차익 관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이 늘어날수록
특히 이제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서도 우리가 이제 과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가장 아까운 비용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요. 뭐 저도 그런데 뭐 자산이 점점점 늘어나는 투자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내가 얻는 수입에서 과표가 적게 잡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채권의 매매 차익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는 과표가 잡히지만 채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약간 불확실한 것에 사실상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중에 우리가 어떤 익스포저를 계속 불확실한 것에만 노출할 거냐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서 앞으로 최소 한 30년 이상은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하고 어떤 인구 구조가 바뀌고 경제의 산업 흐름이 바뀌더라도 내 일자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튼튼하다. 이러면 사실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사실 일자리도 지금 20, 30대들 중심으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산의 일부는 자본 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을 쌓는 방법으로 가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주식을 활용해서도 자본 차익을 쌓을 수 있고 또 채권도 금리가 지금 많이 변동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망이 더 낮아질 거다.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채권을 통해서도 자본 차익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확실한 것에 노출되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인생을 이제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방향, 또 우리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방향 하에서는 우리가 얻은 매매 차익 또는 자본 차익의 일부를 조금씩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금리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보다 20bp, 30bp, 50bp 하락하는 것에 대한 재료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원칙적이고 조금 더 원론적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캐시플로우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채권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부분을 고액자산가 뭐라고 하셨죠? 세미나? 컨퍼런스 뭐 이런 데서 말씀하셨더니 굉장히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고액 자산가가 정말 고액입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정말 채권만큼을 굴리시는 분도 이 차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좀 설계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 차익 또는 어떤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사실 퉁으로 다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매 월마다 예를 들어서 월세 또는 배당금 또는 이자 금액으로 내가 월마다 한 1,000만 원씩 들어와. 근데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일 때는 그냥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름을 하나씩 붙여봐요. 이 1,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배당금으로 들어온 월에 300만 원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식비 300만 원 좀 많나요? 어쨌든 생활비 그만큼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예를 거예요. 들어서 채권 이자로 받은 200만 원은 자녀들 교육비. 또 그중에 나머지 500만 원은 새로운 자산을 사기 위한 시드머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기 시작하면 이게 이 자금의 현금 흐름의 존재값이 달라져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알뜰하고 또 재테크에 관심 많은 우리 3프로 애청자들 같은 경우는 가계부를 많이 쓰실 거예요. 가계부에 보면 통신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 뭐 매달 그렇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 이런 것들을 다 이름을 붙이고 계실 거예요. 그 이름 붙인 것들을 하나씩 적은 것부터 고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테트리스를 해보면 이것의 가치는 사실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또 통제를 하는데 그 지출을
지금 이 채권을 통해 가지고 네. 하나씩 작은 것부터 네. 테트리스식으로 사실 삭선을 딱 그어버리면 너무 행복한 느낌일 것 같아요. 지출이 네. 그만큼 준다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차장님의 이야기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채팅창도 보니까 그럴 바에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증권주를 더 담겠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네. 있는데 국채가 지난주에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국가마다의 어떤 재정 적자 때문이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거 더 이상 안전자산 같은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고 금은 오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브TV님께서 요즘에 ETF로 나는 월급을 한 번 더 받는다 약간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월배당주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똑같은 개념 아니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월배당주 예를 들어서 ETF는 사실은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채권은 예를 들어서 1억, 10억 사기가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다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자산을 형성하셨을 때 그 이후에 목표를 이렇게 두시면 더 현명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향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서 수익률 100% 내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그 다음은 또 어둡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장기적인 우리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은 사실은 현금 흐름으로 하나씩 삭선을 긋는 거. 너무 좋다. 그것의 그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하. 관점에서 월배당 ETF 저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뭐 같은 개념일 수도 네, 있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여러 개 사가지고 아니면 오피스텔 여러 개 사가지고 월세를 매 월마다 얼마씩 받는다. 네. 이건 사실 이것도 투자 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쉽지 않아요. 다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그 시작을 월배당 ETF 추천합니다. 그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개념이다. 그래서 생활비 중에 단 5만 원이라도 하나씩 삭선을 그어보세요. 네.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습관이 되시면 현금 흐름으로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게 이런 맛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나왔을 때 그 다음 자산이 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길들을 아마 계속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쪽으로 이어가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재밌다. 어떤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듣고 뭔가 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진짜 기분 좋은 날이네. 코스피가 또 다시 이제 가고 있고 오늘 장중 최고치가 3,306.34입니다. 이게 52주 최고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거길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3,305.74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하이닉스가 30만 닉스를 돌파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또 지수가 힘을 좀 얻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분 그대로 2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님은 늘 지출을 이렇게 삭선할 때 제 용돈 쪽을 계속 지우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2부에 제가 공부를 더해서 용돈은 늘리고 다른 지출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자. 광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구영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아니면 잠깐 광고 보고 오는 사이에도 지금 실시간으로 연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연고점 3,300 장중 최고 8.21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3,307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흐름 좋아요. 제가 정말 뭐 미신 같은 거 믿고 싶진 않은데 혹여나 구혜영 차장님이 나와서 이렇다고 하면 구혜영 차장님 뭐 할 일 없으시면 매번 이 시간에 저희 잠깐 자리 좀 바쁘시죠. 해주시지. 제가 매주 연고점을 한번 경신해 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자주 저희가 만나 뵐 거니까 네. 이 좋은 기운 이어서 2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어떤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제가 앞서서 현금 흐름 좋아요. 지금 네, 한 100번 맞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귀로만 잘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네. 라는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결국은요, 우리 이제 가게도 결국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그렇죠? 네.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냥 그 요즘에 어플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예. 그냥 맞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 맞아요. 체크. 네. 맞아요. 그냥 이번 달 또 카드값 230만 원 나갔구나.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다음 네. 달에 벌 저에게 더 부탁을 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 달 더 열심히 할 나에게 맞아요. 응원을 하면서. 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좀 적자 생활을 탈출하고 잉여 생활로 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캐시플로우 통제입니다. 네. 적어도 지출에 의한 캐시플로우보다 수입에 의한 캐시플로우를 늘려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제가 제 주변에서도 보면 연봉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 지출과 수입에서 캐시플로우가 통제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높으면 많이 쓰시죠 또. 네, 그만큼 많이 나가요. 버는 만큼 많이 그죠? 쓰고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상 적자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저는 근데 옛말에 저기 돈을 잘 써야 더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했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쓰던데요.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출과 수입에 대한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 이제 앵커님 와이프분처럼 이제 하나씩 그래. 삭선을 그어야 하는데 용돈 남편의 맞아. 용돈부터 지워야 되죠. 남편 제일 용돈 쉬워요, 지우고 그게. 그럼요. 애들 학원비 하나 조금 지우고 맞아. 생활비에서 고기 먹던 거 한번 지우고 안 되는데.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캐시플로우는 넷으로 포지티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과 부채인데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은 결코 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에서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아이디어는 사실상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 의견을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받아들여서 이걸 만든 건데 궁극적으로는 자산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색깔도 보면 수입하고 자산은 같은 색깔, 지출하고 부채는 같은 색깔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장 부채를 줄일 수 없을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채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줄여야 되는 것은 지출의 캐시플로우를 줄여야 되죠. 부채의 절대적인 금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출의 캐시플로우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산의 절대적인 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의 캐시플로우를 늘려야 돼요. 그렇네요. 절대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인 이게 자산인가 부채인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네. 저희 신랑도 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항상 말하는 드림카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여러분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동차는 부채입니다. 근데 사는 순간부터 이제 감가가 그렇죠. 너무 사실은 되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자산 계정에 넣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통해서는 추가적인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채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집도 아까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집도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은 그러니까 투자적인 목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네. 하면 그것은 사실상 부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자산들, 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자산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부채들은 사실상 줄이거나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는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쪽으로 자산을 형성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자산의 총액이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주식을 통해서 매매 차익 통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30만인데 4% 오르는데 지금. 그럼요. 네. 그럼요. 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익률 10% 나는 거 종목 10번만 돌리면 네. 2배 되는데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매우 좋은 전략일 네. 수 있으나 네. 그러나 그런 자본 차익을 늘리는 과정에서 네.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이 발생한 자본 차익을 조금씩 실제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조금씩 바꿔보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점 부자들의 재무제표로 바뀌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만난 부자들 보면 채권 활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자산에서 형성되는 고정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제 지출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비의 일부를, 항목 중에 네. 하나씩 적은 것부터 삭선을 긋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하나씩 들어오는 현금으로 나가는 현금을 서로 상쇄하는. 상쇄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막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허리띠 조우고 남편 용돈 줄이고 내 용돈 줄이고 자녀비 학원비 맞아. 줄이고 이렇게 하는 한계가 것보다 있어요. 한계가 네. 있어요. 네. 그건 정말로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에서 형성되는 고정 현금 흐름이 부채의 현금 흐름보다 더 우위에 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눈 굴러가듯 이제부터 진짜로 복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겠네요. 자산이 자산을 부르고 자산이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자산을 사고 그것이 또 다시 수입을 더 늘려서 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모습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거나 또는 수익과 지출이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이제 요게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면서 달라지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저 캐시플로우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자의 기준도 저희가 세우질 않았습니다. 10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100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 방법을 알면 제가 볼 때는 젊은 나이 때부터 저 캐시플로우를 조절할 수 알고 저 어떤 흐름만 내가 캐치할 수 있으면 작은 돈도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2007년부터 지금 금융시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 방법도 많이 실천을 해보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한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불확실한 것에 계속 지속적인 어떤 베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얼어있는 그 물가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잘 얼어 있을까? 아니면 얼음 중에서도 얕은 얼음이 있고 또 깊은 얼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한 발 나간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들께 많은 투자 조언을 드리는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 얼음 위에서 사실은 발이 빠지기도 하고요.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여기가 되게 튼튼한 굉장히 두꺼운 얼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얇은 얼음이었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난 정말 와 이분들은 진짜 대단한 투자자다. 진짜 찐부자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현금 흐름을 통제를 하세요. 내 눈에 아무리 큰 기회가 보여도 그것이 너무 불확실하거나 또는 내가 이미 노출된 위험에서 불확실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의 자산에 또는 전체의 어떤 기회에 한 뭐 60% 이상 차지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40%는 굉장히 안전하게 가세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채팅창에도 부자들의 방법이다 하시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내가
학원비로 네. 자녀 학원비로 네. 나가는 100만 원을 매달 이런 식으로 통제하겠다라는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통신비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네. 네. 꼭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야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어떤 플로우가 한편으로는 좀 분산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알아듣겠고요. 근데 저도 오늘 마인드셋이 다시 좀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이제 네. 브라질 국채 네. 예로 그렇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국채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전한 쪽으로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미국 국채 이런 식으로도 이런 포트로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요? 당연하죠. 네. 우리가 보통 채권 하면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전자산인데 우리는 지금 위험하게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자본 차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자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루려고 하면 네. 지금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플로우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안전한 자산은 무조건 수익이 낮은가?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2점 후반대죠? 2.5%? 2.5? 네. 맞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얼마일까요? 3점 잠깐만 이럴 때 헷갈려. 예. 그냥 말씀해 알고 주세요. 계시면 너무 헷갈려요. 미국은 4.5%예요. 4.5. 우리보다 내년까지 2%가. 3점 후반대로 네. 간다. 네. 그렇죠. 네. 어느 나라 기준금리가 높습니까? 미국이 높잖아요. 그럼 국채금리 어느 나라가 높을까요? 미국이 더 높아요. 그렇죠. 지금 신규로 발행되는 국채들 같은 경우 보면 미국채 쿠폰 4% 넘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달러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쿠폰이 4%다. 대신 이제 여기서 세금은 나가겠죠. 맞아요. 세금을 공제하면 그럼 대략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령하는 예를 들어 수익률은 대략 한 이자만 감안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된다. 달러로 매 년마다 3%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삭선을 그을 것인가. 그렇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위험을 감내한다라고 하면 브라질 채권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프랑스 국채가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프랑스 국채가 자체가 10년 금리 하면 3.5%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만약 프랑스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분란들이 점진적으로는 진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거다 기대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금리가 높아져 있을 때 또는 상대적으로 프랑스 같은 신용등급이 AA 등급인 국가의 채권을 싸게 사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쿠폰이 높은 조건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금리가 무조건 위험해야만 높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나라의 기준금리 현황이나 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조금씩 다를 때 그때를 기회로 활용해서 나에게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을 찾는 것도 우리한테는 채권에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거기에서 자본 차익의 기회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따져볼 일이고요. 그건 땡큐가 되는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 차장님께서 그래도 저희 아침에 투자를 더 자주 나와 주시기로 또 거예요. 약속을 맞아요.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볼 건데 오늘도 그 질문이 많습니다.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나도 채권에 관심이 있다. 요즘에 채권 하니까 뉴스를 많이 찾아본다. 그런데 채권은 무겁고 크고 늘 어려운 느낌인데 처음에 투자할 때 소액으로 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또 요즘에는 국가에서 또 개인 투자용 국채 뭐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에 대한 어떤 맛을 보고 싶으시면 전 ETF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려요. ETF를 추천한다. ETF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매 월마다 적립식으로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ETF들 중에서는 보면 아까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월배당 ETF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ETF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의 맛을 보는 것. 그게 꼭 국채가 아니더라도. 꼭 국채가 좋죠. 아니어도.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통해서 생활비의 아주 작은 하나라도 삭선을 그어보는 것. 그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 채권을 통해서 만약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진짜로 금리를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듀레이션을 가지고 조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듀레이션을 가지고요? 네, 듀레이션이 네.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산 채권 중에 하나가 채권 ETF 중에 하나가
TLT라고 하는 미국의 초장기 ETF. TLT. 네. 네. 사실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더한 ETF를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레버리지 민족이니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근데 채권에는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기가 짧은 채권은 레버리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금리 변동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금리의 변동폭이라고 해도 만기가 짧은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만기가 긴 채권은 그만큼의 레버리지 효과가 생겨서 수익률 변동이 커요.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더하면. 네. 그러면 더 이제 화끈한 수익률을 보실 수가 네.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기가 짧은 채권하고 만기가 긴 채권을 한번 같이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네. 둘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월에 10만 원, 10만 원이라도 만기 짧은 채권 하나, 만기 긴 채권 하나 이렇게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두 개의 채권이 똑같은 금리 변동에서 어떻게 수익률이 달라지는지 체감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채권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이 오른대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그 수익률 효과는 높대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렇게 투자를 한 6개월 정도만 해보셔도 사실은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맛을 볼 수 있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가파르게 하락할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한 경기 전망이 꺾이고 있어. 한국도 재정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성장률에 대한 기대값은 그다지 높지 않아. 한국은행도 잠깐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하 기조에 갈 거야. 약간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습득되시면 그때는 금리 하락 재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만기가 짧은 거랑 만기가 긴 ETF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둬야겠습니까? 만기 긴 거요. 뭐 금리가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금리가 하락하는 만기가 재료들이 길다고 많아지면 하면 우리가 보통 한 10년물부터는 길다고 네, 표현할까요? 10년물보다 10년물 정도로 중기 정도로 보시면 중기 좋을 것 보고 같고요. 20년. 20년, 30년이 30년. 만기가 매우 긴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그다음에 근데 분명히 전문가들이 또는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발표되는 지표들은 나쁘지 않네. 그리고 금리 변동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 이럴 때는 오히려 장기 쪽에 비중을 줄이고 단기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묘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기술이 늘어나면 이제 주식을 마치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는 맞아요. 것처럼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네. 반도체 장이야. 지금은 로봇주 장이야. 네. 그렇죠. 곧 2차 전지 올 거야.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감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감들처럼 그렇게 채권 딱 만기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ETF 요 두 개만 한 1년 정도만 투자를 해보셔도 네. 저는 충분히 감히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셔가지고요. 네. 그 자본 차익으로 조금씩 다시, 현금 네. 흐름 만드는 채권을 사실 때 아하. 지금은 만기 좀 짧은 걸로 많이 사놓는 게 좋겠네. 아니면 지금은 만기 좀 긴 걸로 사서 자본 차익도 같이 한번 더 노려보면 좋겠네. 그래서 네. 실제로 현물을 사실 때는 그런 쪽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첫 시작은 ETF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 차장님 이제 자주 나와 주신다고 재밌다. 했으니까 네. 다음 주가 또 FOMC고 네. 오늘은 약간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네.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지금 뭐 미국 금리 4.5 레벨이 어떻게 내려올지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따른 흐름도 한번 다음에 나오시면 짚어주시고 우리도 뭐 2.5에서 그러면 따라서 또 내려가면 요 차이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의- 이미 움직였다라고 또 맞아요. 판단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음에 또 모실 또 때 여쭤보도록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마인드. 근데 음. 꼭 돈이 많아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 네. 마인드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장이 덩달아 좋아서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차장님. 네. 앞으로 상승 요정으로도 불러드릴 거예요. 내 계좌를 구해요.
이라고 구해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혜영 차장님이 이 운영의 묘를 알면 얼마나 맞아요. 재밌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참 구혜영 차장님은 얼마나 재밌으실까요? 이렇게 채권 왜요? 움직임 아, 보면서 이 또 알고. 보는 눈이 또 있으시니까 맞아요. 저희도 또 공부를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시장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3,300선 위, 3,304선 지금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0.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뭐 한 1.5%, 6% 이렇게 오르는데 하이닉스가 4.5%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네. 오늘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얘기하다가 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니까 어제 살 걸 그랬다라는 또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게요. 멀리 봐야죠. 네. 9월 근데 우리 9월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겁먹지 계절적인 않았어요? 뭐 약세래매. 그러니까. 내일 우리 박지훈 부장님 나오시나요? 네, 쿨준 부장님 모셔가지고 이 주식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있는지 내일도 또 시장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 누가 어렵다 그랬어. 이렇게 어쨌든 잘 가고 있는데. 걱정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질문을 맨날. 조금 길게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